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초청토론 사회를 맡은 홍기섭입니다. 민주통합당을 이끌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다음 달 5월 4일 열립니다. 대선과 4.24 재보선 패배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에 빠진 민주통합당을 누가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이번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에 당 안팎의 관심이 높은데요. 치열한 선거전 속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후보 간 정책을 비교하고 후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토론이 후보를 선택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실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두 분께서 지금 추첨에 의해서 앉아 계시는데요.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후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섭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제가 후보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후보가 2분 안에 답변하는 시간이 두 차례 있습니다. 또 후보가 각각 10분간의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와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이 두 차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초청 토론.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당권 도전에 나선 두 분의 후보자들께서 어떤 포부와 각오로 출마하셨는지, 왜 본인이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직접 후보들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발언 시간은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인 타이머를 보시면서 약속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전 협의에 따라서 화면에서 왼쪽에 계신 김한길 후보께서 먼저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한길입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경제도 어려운 때에 민주당 사람들끼리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망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제1야당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진다는 점에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추락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 이제 독하게 혁신해야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어떤 당대표를 기대하고 계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계파주의 정치를 극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달고 있는 친노니, 비노, 주류니, 비주류라고 쓰인 명찰들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민주당이라고 쓰인 똑같은 명찰을 다 같이 달고 힘을 모아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당의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독점하고 있는 당의 권력을 국민과 당원들께 내려놓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도부가 말로만 해온 상향식 공천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습니다.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결정권도 당원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강화하겠습니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서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당의 최우선 과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정권, 부자들만 생각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무서운 야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시스템과 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진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끌어내서 국민들께 인정받는 대한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넘겼습니다만은 비교적 잘 지켜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용섭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서민 경제의 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해결 방법은 너무 실망스럽고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안보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만 우리 민주당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으로 만들어서 산적에 있는 국정 현안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혁신을 성공시켰습니다. 제가 청와대 혁신수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청장을 했던 관세청, 국세청, 제가 장관을 했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다 모두 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국민의 정당, 시대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산 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정책 정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3번을 거치면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받았기 때문에 국민들께 안정감과 신뢰감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강한 야당이 있어야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고, 그리고 민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그렇지만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서 민주당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보겠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용섭 후보의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인데요. 주도권을 쥔 후보는 10분 동안 주제 제한 없이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주도권을 쥔 후보는 가급적 1분 이내에 질문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최소 1분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답변 시간이 1분을 초과할 경우에 주도권을 쥔 후보는 제지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순서에 의해서 주도권 토론은 이용섭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야당 대표는 서민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왜 매년 경제는 성장하고 경제 규모는 커진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떨어지는 것인가? 수출도 매년 늘고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도 올라가는데 서민들의 삶은 왜 더 어려워지는 것인가? 세계에서 자살률은 왜 1위이고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이혼율은 가장 높은 것인가?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경제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해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지요. 이 신자유주의 경제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양극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 시대에 제가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일 때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했던 제목이 양극화 해소가 대한민국의 살 길입니다 였습니다. 역시 지금 이 시대의 경제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 부자가 더 부자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양극화, 사회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왜 양극화가 계속해서 심화될까요?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이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재벌들과 부자들만 살찌고 없는 분들은 계속 없게 만드는 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뭘까요? 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죠. 부자 감세,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요. 법인세나 소득세, 재벌들의 세금 깎아주고요. 이런 것이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3가지라고 봅니다. 요즘은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용 없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장책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재정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줘야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하게 세금을 걷어서 없는 분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약 100조라고 하는 부자 감세를 했거든요. 그러면 적은 세금이라도 걷어서 제대로 써줘야 되는데 4대강 사업 같은데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벌 대기업들의 탐욕,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대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방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야 뭐 대체적으로 의견이 네.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재벌들에 대한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주장하고 있는 출자 총액 제한제, 순환 출자 금지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금산 분리도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예.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 업종의 대기업들이 동네 빵집이나 요즘에는 뭐 오뎅집까지 한다는 말도 예. 있어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골목 이 침해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경제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실은 한 1, 2년 전만 해도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면 좌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지난해 1월 달에 강령을 고쳐서 경제 민주화를 집어넣었고 경제 민주화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교수를 이제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선거 때는 제법 경제 민주화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경제 민주화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와 새누리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선이 끝난 뒤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위 이 재벌에 대한 제한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또 재벌 편을 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법 중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력한 제한하자는 거 법으로 계속 막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만 해도 아마 그제만 해도 우리 법사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다 제동이 걸려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이것은 선거 때 박근혜 대표가 얘기하던 제목만 있던 경제민주화가 예. 사실은 알맹이가 없는 것이다. 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께 대선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무서운 야당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저쪽은 진정성이 없다. 그동안 부자 감세하고 대기업 규제 완화해놓고 선거 앞두고 갑작스럽게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단 말씀이죠.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진정성을 느끼겠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맹이가 없다. 경제민주화는 실은 재벌 개혁이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입니다. 근데 저쪽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순환 출자나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도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어찌됐든 새누리당의 DNA는 대기업이고 경쟁이고 효율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시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의 예측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마 이제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어려울 때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게 되면 성장도 안 되고 그리고 투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지금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0.9%라고 발표한 예. 거 아닙니까? 지금 0.9%라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 성장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논리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민주화와 복지 같은 이제 거대 담론을 사실은 우리 이용섭 정책의장 당시에 내놓으신 구호 아니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선 후보가 우리 것을 차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 데는 우리가 대선 때 졌다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 말씀은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표가 대선 때 내놓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제 질문은 예. 투자나 이제 성장의 경제 민주화가 과연 나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투자가 성장에 나쁜 영향을 아니, 경제 민주화가 지금 정부가 경제 민주화를 미루는 이유가 이 어려운 때 이 경제 민주화를 하면 투자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지요. 네,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렇지 예, 않죠. 예.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 민주화 제대로 하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예. 경제 민주화가 투자나 성장하고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보완되는 개념입니다. 정부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 민주화도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질 좋은 성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투자도 전자회사가 전자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왜 전자회사가 빵집에 투자하고 화장품 가게에 투자하냐는 것이죠. 이게 문어발식 투자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투자는 지향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민과 부자가 상생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먼저 의제 선점은 했는데 몸에 닿는 정책은 새누리당이 더 잘 내놓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의견이 이제 전혀 다릅니다. 물론 홍보 면에서는 새누리당이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복지를 확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지를 확충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거든요.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세목 신설 없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어찌됐든 현재 조세 부담률이 이 복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조세 부담률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세라는 것에 대한 특히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증세를 최소화하면서 재정의 혁신을 통해서 많은 부분 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섭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10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김한길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저도 정책 이야기를 하죠. 지금 말씀 나누던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정책통이라고 불리시는 또 우리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실제로 다루셨던 우리 이용섭 후보님께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가장 많은 정부의 장관과 청장 거치시고 정치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초선 때부터 대변인과 정책의장, 우리 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계셨어요.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문재인 선대위에서도 정책을 담당하는 본부장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선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복지 등의 의제를 선점했으나 이를 생활 현장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꾸는 데 새누리당보다 못해서 대선에서 졌다 하는 의견이 압도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예,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관세청장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발탁해 주시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용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많이 했고, 와서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 같은 사람이 쓰임새가 있다고 해서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서 많은 일을 했던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총선 때, 대선 때 정책을 상당히 많이 관여를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대선 때는 실은 솔직히 실력 발휘를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럴 사정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왜 선거 때 정책 선거가 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수많은 좋은 정책들을 제시했는데도 이게 국민들께까지 전달이 안 됐거든요. 우리 당의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대선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단일화에 매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하고 단일화만 되면 65%의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하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예면을 어떤 의미에서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만 이 정책을 가지고 가서 설명도 하고 뉴스레터도 발송하고 이렇게 했지만 알겠습니다. 이미 그때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용석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정책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선거를 주도했던 분들이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 못하고 단일화라든지 다른 측면에 오히려 더 많은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정책은 제대로 돼 있었지만 알리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물건을 만드는 곳이고 저는 이제 이걸 팔고 홍보하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 물건은 제대로 만들었는데 약간 좀 단일화 이쪽 이슈에 빠지다 보니까 물건을 홍보하고 파는데 다소 제가 좀 다시 여쭐게요. 예, 그러시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득점하는 데 실패했다. 정책에서. 이렇게 말씀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정책도 일부 영향은 있었겠죠. 그렇지만 정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한 패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대선 평가 보고서에 보면 대선에서 패배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선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였다. 리더십이 취약했다. 두 번째는 기존 우리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을 엮어내는 전략 부재였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대선 평가 보고서에 있는 이 당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민주당은 앞으로 생활 밀착형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가 96%예요. 예. 그러니까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책에 하자는 없었는데 그것을 다른 파트에서 국민께 잘 알리지를 아니 못했다. 정책에 어떻게 하자가 전혀 없었겠습니까? 대선에서 졌으면 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주요 이제 대선 패배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묻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김한길 후보님께서 11월 1일 날 최고위원 사퇴하셔가지고 우리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면서 지도부도 없이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이런 리더십 부재가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거 제 시간이- 전략도 잠깐만요. 예, 부재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다른 얘기- 정책도 문제가 갑자기 또 있었겠죠. 김한길이가 최고위원직 사퇴해서 또 대선에서 졌다는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게 주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네. 이영석 후보님 이제 갑자기 말씀을 돌리셨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 체제로 갔으면 충분히 지난 대선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거 정말입니까? 자꾸 거기서 우리 김한길 후보님은 이해찬 이 세자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예. 그 부분을 강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대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거를 치렀는데 지도부가 없었잖아요. 컨트롤 타워가. 이 지도부가 없었다는데 아니 연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 않았습니까? 그때 대표가 이해찬 대표니까 이해찬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가 없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니요, 이해찬 대표 장점은 체제로 뭐냐면 대선을 치렀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고 연설하시더라고요. 지도부가 있었더라면 저는 상황은 달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는데 지휘부 없이 전투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텔레비전 지휘부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텔레비전 거죠. 토론 저희가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열 몇 번 했잖아요. 예. 그동안에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김한길이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서 지도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선 패배에 큰 영향이 미쳤다. 조금 이따 또 할 거니까요. 그래요? 그것도 할 거예요? 뒤로 밀어놓으시죠. 그래요? 그건 나중에 하세요. 예, 예. 자, 그러면 예. 정책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예. 정책이 정치의 전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책은 정치의 일부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제 저는 이제 훌륭한 정치인은요, 정책 능력도 있고 정치력도 있어야 됩니다. 정책학 교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책이 정치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policy produce, politic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정책, 진짜 대한민국을 세계 7위권의 경쟁력 있는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 목표가 정해지면 정치는 그걸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치가 너무 강조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정책이 무겁게 다뤄져야 된다 하는데 아니, 두 가지 똑같은 저도 무게로. 동의하는데요.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철학에 맞는 제때제때에 필요한 정책들을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또 일관성 있게 끌어가는 것이 예. 당의 지도자의 몫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계속 이제 최종적인 정책 내용만이 예. 이 정치의 처음이자 끝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정책은 상당히 전문가라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책 말고도 정치에는 많은 필요한 그럼요. 덕목들이 있다 하는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대표는 가장 중요한 게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당대표의 가장 큰 임무는 선거에 이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당의 지도부가 자주 바뀐 이유가 선거에서 자주 졌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가 안정성을 갖지 못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예.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또 허약해졌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혹시 우리 이용섭 후보님은 선거를 지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선거 지휘를 어디까지 이제 말씀하시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우리 개인 선거 말고요. 예. 본인 선거 말고요. 저는 선거할 때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참여를 했죠. 참여를 했는데 정책의장 이런 자리에서요. 예. 예.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는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폐인은 뭐냐면 성공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김대중 대통령님 선거, 그 어려웠던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그때에 비하면 우리 환경이 너무 좋다 해가지고 방심한 측면도 있거든요. 많이 저는 이걸 방심했죠. 많이 저는 이걸 방심했죠. 석세스 트랩이다, 성공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환경에 이제 것은요. 변화 관리를 해야 예, 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 이제 우리가 혁신을 하고 당이 거듭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모으고 선거에서 이겨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이제 다음에는 꼭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는 거 그러시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당대표가 갖춰야 되는 자격 중에 이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선거와 이제 우리 이용섭 후보님은 이제 관료로서 오랜 세월을 보내셨는데 네. 이제 상명하복의 사회 아니겠어요. 관료 사회라는 것이 정치권에 와서 상당히 이제 이질적인 것을 느끼시지 않습니까? 정치하고 정부기관은 조금 다르죠. 네. 그렇지만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이 관료 사회가 이제 상명하복의 사회라고 하면 정치는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각각이 사실상 헌법기관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는 것은 대단한 정치적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김한길 후보의 주도권 토론 10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이었는데요. 두 분께서 주로 경제 분야와 또 당 정책, 대선 패배 원인, 또 당대표의 역할 등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여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후보 간 차이점을 어느 정도 찾아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도권 토론 시간을 10분씩 드리긴 했지만 후보들 입장에선 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도권 토론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형식은 첫 번째 주도권 토론과 같습니다. 10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시되 가급적 1분 이내에 질문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최소 1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은 순서에 의해서 김한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제 강기정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전격 사퇴했어요. 강기정 예. 후보께서. 예. 어쨌든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대개 여야 간에 이 대척점에 있는 선거 같은 데서 우리가 반드시 저쪽이 이기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섰을 때 단일화를 얘기했었거든요. 우리끼리 하는 당내 선거에서 이 단일화라는 것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경우가 언제 한 번 있었냐 하면 예. 5년 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때에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이 세 분 후보께서 단일화를 통해서 한 분으로 좁혀진 적이 있죠. 당내 선거에서의 단일화라는 것은 그때 말고는 제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라는 것이 갖는 과연 어떤 명분이 있는가? 예. 당내에서 우리끼리 하는 선거에서 예. 김한길만은 어떻게든지 막아봐야 되겠다 하는 단일화입니까? 이제 우리의 단일화는 명분과 원칙이 있는 정의로운 단일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좀 듣기가 거북스럽겠습니다만 우리 강기정 후보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토론회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의 리더십으로는 민주당을 살릴 수 없다. 분열적 리더십으로는 민주당을 통합해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민주당을 혁신해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강주가 저희 같은 지역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매우 원합니다. 그리고 보셨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당원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게 한 57% 나왔거든요.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29% 나왔습니다. 단일화 해야 된다는 여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단다면 우리 당원들께서 문제 있는 요구를 우리한테 예, 했단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는 전 못 봤는데요. 하여간 예. 좋은 여론조사도 있네요. 자, 저는요, 이 두 분이 단일화하시면 김한길이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보다 국민들이 우리 당 안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이 더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발표하시고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을 쭉 보면서 역시 걱정했던 대로 대부분의 언론이 주류 대 비주류의 계파 대결 구도로 갔다. 친노 결집하고 있다. 친노 주류가 뭉쳤다. 뭐 이런 제목들이었어요. 예. 이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신문들의 이런 기사 제목이 예. 틀렸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일제히 그렇게 쓰니까요. 예. 그것은 뭐 우리에게 우호적인 신문이나 비우호적인 흔히들 말할 때 모든 언론이 대개 그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더란 예. 말이죠. 그렇다면 여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오기를 바랬어요. 혁신 대 비혁신 그룹 간의 경쟁이다. 이렇게 써주기를 바랬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그동안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서 강조했던 주류 대 비주류가 더 신문 제목으로 매력적이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수한 뜻은 그야말로 민주당 혁신에서 한번 살려보자. 이제 사람도 이렇게 좀 신진대사 안 되면 죽는 것처럼 조직도 인물 교체가 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좀 우리 김한길 후보님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이미 과거에 그런 중요한 자리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이 능력도 발휘하고 민주당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더 자꾸 이렇게 좋겠다. 틈만 이렇게 나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리더십, 새 얼굴 이렇게 본인은 말씀하시는데요. 저보다 나이도 많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지금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이 제가 많죠. 예, 그런데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 연령을 얘기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러면 예. 정치에서는 새 얼굴이시고 저는 낡은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우선 이제 올해 따에서 낡은 게 아니고 잠깐만요. 예. 그러분 관료 생활 33년 하셨다면서요. 저는 관료로 가면 낡은 관료죠. 낡은 예, 관료시잖아요. 33년 관리하신 이제 스스로 낡은 관료라고 말씀하시는데 낡은 관료가 정치판에 오면 새 얼굴이 돼가지고 정치를 지도할 수 있다. 그런 논리신가요? 저는요, 국회의원 이제 예, 예. 9년차 하고 있어요. 예. 4선 국회의원인데 중간에 행정부에 가서 장관도 하고 청와대 수석도 하느라고 국회의원을 오래 못했거든요. 제가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낡은 정치인이다. 과거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그 뜻을 네. 한번 설명하시죠. 예. 우리 김한길 후보께서 정치를 96년에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이제 다른 것 갔던 때도 어차피 정치인의 하나 활동이었으니까 한 17년 정도 하신 거예요. 국회의원은 9년 하신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오래 한 걸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자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김한길 후보님보다 더 어려운 분도 많잖아요. 네, 잠깐만요.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잠깐만요. 거죠. 그 문제는 이제 또 다시 말씀하시고요. 예. 아까 이제 혁신 대 비혁신으로 이 얘기 되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언론이 그렇게 써주길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보여줬으면 좋았겠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용섭 후보님은 계속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그 과정에서부터 혁신 전당대회가 되면 좋겠다고 예.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 근데 그 혁신 전당대회의 내용이 세 후보가 하다가 두 후보가 소위 단일화라고 해서 김한길 하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둘이라도 뭉치자 하는 게 혁신입니까? 무슨 혁신이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강주에서 두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강주에서는 두 사람이 합쳐가지고 혁신의 뜻이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럼 강주 분들이 우선 둘로 나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뜻이 같고 지역이 중복되면 하나로 합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제가 볼 그걸 땐- 자체를 예. 문제로 삼으면 아니요. 당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혁신하라고 얘기하는데 뭉치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를 자꾸 문제로 삼으시면 지금요, 두 분, 당원들의 뜻하고 다른 것이죠.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도 생각했는데 두 분이 지금 단일화한 것을 통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뭉쳤다고 또 지금 그러시네요. 세 후보가 하는데 두 후보가 뭉친 것은요, 편가르기입니다. 이거야말로 분열이지요. 어떻게 이것을 통합이라고 하세요? 셋이 하다가 예. 우리 셋이 함께 뭐 하나 하자 하면 통합이지요. 김한길 후보님, 근데 이제 몇 명이 뭉쳤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뭉친 동기가 순수하게 이기기 위해서 뭉쳤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과 가치가 같은 사람들이 이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로 합친 것이죠. 이거는 숭고한 것이죠. 지금까지 한 40일 이상 같이 이 지도부 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누가 그만두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의를 위해서 강기정 후보가 결단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본인의 뜻이 현실 정치에 대의를 위해서 반영될 수가 강기정 없기 후보가 때문에. 결단하고 하는데 그렇게 제 옆에 앉아서 슬프게 웁니까? 아, 그리고 그날 아침에 강기정 후보가 이용섭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다 들으셨죠? 그러나 왜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저하고 강기정 후보하고 배심원 대의원 투표를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 김한길 후보님 측에서 그걸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선관위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실은 우리가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배심원 대의를 통해서 왜 선관위에서 못하게 하는 것을 하시려고 했어요? 두 분만 하려면 셋이 같이 해야지요. 아니 선의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단일화가 됩니까? 단일화를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했던 자꾸 것이고요. 단일화를 통합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 단일화는 당내에 정말 통합이 필요한 때에 아주 뚜렷한 편가르기를 하신 거예요. 분열의 정치를 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김한길 후보께서는 이제 무슨 친노다 비노다 하는 명찰 떼내버리고 민주당 명찰로만 가자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우리 단일화를 편가르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편가르기가 아니고 가치와 정신이 뭉쳐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의도적으로 편가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니 거거든요. 제가 의도합니까? 두 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모든 언론이 그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쓰라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언론은 이제 그동안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서 본인과 뜻을 달리하는 분은 다 범주류로 몰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 왜 자꾸 주류 비주류를 김한길이가 만들었다 그럽니까? 저는 언론에서 흔히 비주류라고 하지만 저는 주류가 못됐던 사람이에요. 누가 스스로 비주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김한길 후보님이 이번에 당대표 되면 이제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그렇게- 비주류가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하고 초창기에 대의원 대회에 다시면서 두 번이나 밥상을 차려줬는데 주류들이 차별했다 수없이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분열적 프레임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뜻이 같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시간이 다 됐거든요. 예, 예. 저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석 달 동안을요. 대선을 주도했던 분들의 책임에 대해서 좀 얘기해라 하는 주변에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딱 한 것은 제가 문건을 써서 국회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대선 끝나고 3달 동안 다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제가 자꾸 선거를 주도했던 분들을 비난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주류와 비주류로 왜 김한길이가 갈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류가 된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비주류인 것인데요. 예. 네, 김한길 후보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단일화 문제를 집중 거론하셨는데요. 다음엔 이용섭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실은 아까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끼리 나와서 싸우는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문제를 꺼내셨으니까 그런 쪽에서 저도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가 다만 하셨다며요. 예. 원래 하려고 하셨다며요. 제가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제 해오신 행동하고 말씀하고 이제 같이 일치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자리는 누가 민주당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후보를 뽑기 위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보다 저는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평가해야 된다. 왜냐? 그분은 또 역시 과거에 해왔던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김한길 후보님의 과거를 보면 3가지 리더십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떠돌고 또 정치를 아신 분들이 이제 시간 주로 하는 지났거든요. 말씀입니다. 우선은 첫째는 분열과 반목의 리더십이다. 두 번째는 잠깐만요. 불안한 리더십이다. 이 후보님. 세 번째는 이 과거의 후보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예. 지금 또 이제 제가 탈당한 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잘 아시네요. 예. 10번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해둡시다. 예, 그러시죠. 열린우리당하고 밖에 민주당이 있었어요. 저는 5년 전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과 밖에 박상천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한편이 되지 않으면 한나라당과 싸우기 어렵다. 이기기 어렵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있던 분들은 민주당과 다시 합치는 것은 불가하다. 그것은 또다시 지역주의 정치로의 획이다.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탈당할 때 이미 여기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어디 문건도 있는데 나는 탈당해서 독자 세력화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과 합당하려고 한다. 예. 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리고 실제로 합당을 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시 다 뭉쳐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통합의 행보를 했다고 보지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이 분열된 채로 고착돼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 것이 분열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죠. 네네. 왜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렸는지. 이제 과거의 일이 보면 원칙과 정도를 지키기보다는 유리한 길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행보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당이 어려울 때 당을 개혁하고 이걸 통합하고 해서 일으키기보다는 탈당과 이제 분열을 통해서 본인의 뜻을 이렇게 달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제 구체적 사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6년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보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07년에 23분의 의원들과 함께 탈당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그때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탈당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중도개혁통합신당을 만들어서 4번의 당적을 바꾸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해 6구 전당대회 할 때 우리 김한길 후보님께서는 물론 김한길 후보님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도부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 이 지도부의 소명은 정권교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정권교체에 매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세 그룹이 통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6구 전당대회 후에 시스템과 조직을 정비해서 근데 시간 좀 나눠서 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대선을- 시간 1분을 가급적이면 예, 초과하지 지키겠습니다. 지금 않았으면 4분 하시는 동안에 저한테 아닙니다. 시간 1분밖에 안 줬어요.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좀만 끝내실게요. 예, 예. 시스템과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 김한길 대표가 이견을 제시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2달 가까이 인사도 못한 그런 상황이 갔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월 1일 날 본인께서 아무와 상의도 안 하고 언론에 사퇴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11월 18일 날 결국은 지도부가 없어져가지고 지도부도 없이 그 중요한 대선을 치렀거든요. 자, 이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예, 지금 매우 5분, 중요한 5분 동안 문제였다. 혼자 얘기하시고요. 예, 그러시죠. 그러면 안 되지요. 규칙은 좀 지켜주시면 그러시죠. 좋겠고. 자, 제가 최고위원을 사퇴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해찬 대표도 나중에 사퇴해서 이해찬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대선에 졌다. 이런 논리예요. 자꾸 이해찬 대표를 강조하지 마시고 지도부를 아니, 강조하시라니까요. 저 이용석 후보님은 이해찬 대표 체제로 갔으면 지난 대선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면서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기 발언록도 다 있어요. 그리고요. 자, 제가 사퇴한 것은 문재인 선거 새정치위원회에서 문재인 선대위의 새정치위원회에서 지도부 일괄 사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더니 거기선 그런 결정한 바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다 가져갔어요. 그 이후에 이게 그 이후에 신문들 사설과 기사들인데 2일, 3일, 4일 다 새정치위원회에서 사퇴 결정했다고 났고요. KBS는 11월 2일 날 9시 뉴스에 그렇게 보도했고요. SABS는 11월 1일 날 보도했더라고요. 특히 하도 우리 이용섭 위원님이 저한테 새정치위원회에서 그 전날 결정 안 했다고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 직접 참여했던 몇 분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참여연대의 손혁재 교수님이요. 자기 이름을 밝혀달래요. 그날 밤에 결정한 걸 자기가 증명할 테니까. 예. 그러면 10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예. 어쨌든 예, 예. 지금
언론들도 다 그렇게 보도하고 새정치위원회에서 지도부 총괄 사퇴를 촉구하기를 결정했고 제가 11월 1일 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는데 예. 그러면 제가 가진 것을 내놓은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비난을 하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팩트가 우선 틀렸고요. 12월 31일 날 새정치위원회가 열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다음번에 논의하자. 그것은 그 당시에 간사가 우리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 직접 간사께 여쭤보시고요. 최재성 의원은 그날 중간에 먼저 제 얘기 갔어요. 들어보시죠. 다시 알아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게 맞다는 얘기는 그 본인께서 사퇴를 내니까 문재인 후보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만약 결정이 됐다면 11월 4일 날 새정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11월 4일 날 새정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면서 인적 쇄신에 관한 문제는 다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했고요. 이게 팩트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 그러면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새정치위원회에서 논의됐다고 해서 이게 대선에 미칠 영향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저 좀 얘기합시다 예, 또. 예, 예. 저는 최고위원이자 정치적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요. 예.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제 최고위원직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재성 간사가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날 밤에 토론에서 4시간 토론이 있었는데 최재성 간사는 중간에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논쟁하는 거 정말 창피해요. 아직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론에 계속 새정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기사가 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발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새정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것이죠. 논의를 한 것이고요. 글쎄 결정했다고 거기 참여한 손혁재 교수님이 그거는 자기 이름 대고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결정한 것을 왜 그게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나중에 그것을 좀 발표로 보류해달라고 다음날 얘기했지요. 그러면 11월 4일 날 결정한 걸 왜 다시 논의하죠? 됐고요. 이 문제 가지고 더 할 시간이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래서 최고위원은 저는 최고위원 자리보다도 대선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께서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무런 자리도 주지 않아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좀 얘기할까요? 예. 그래서 아까 저는 그 당시에 세 가지 주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첫 번째는 최고 전략회의의 멤버셨고 두 번째는 홍보 미디어 총괄을 부탁을 했었고 세 번째는 국회의원이면서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당시에 대선에서는 수많은 우리 당원들이 아무런 제가 직함도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왔는데 저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실래요? 10초만 할게요. 예.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런 직책들을 잠깐만요. 가지시고 이제 저도 좀 얘기합시다. 10분씩 5분씩 이야기하고 돼 있잖아요. 무슨 5분을 했어요. 자꾸 그렇게 5분씩, 숫자를 애곡시키면 안 10분을 됐어요. 5분씩 쓰게 돼 있잖아요. 하시죠. 좋아요. 그런데 저보고 자꾸 양지만 찾아서 다녔다가 아까 그러셨나요? 아니 양지 그 얘기는 전혀 해보질 않았고요.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세 가지 직책을 이 직책 가지고 얘기는 있었는데 그 전에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느냐. 예. 최고 전략 회의라는 거는 대선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있었는지 몰라도요. 그리고 그건 본인이 참석을 안 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데 열렸는데 제가 안 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저는 대선 기간 동안에 전국에 137군데를 지원 유세했어요. 혼자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127군데 지원 유세를 했는데 듣는 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도 가장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소극적으로 활동했다. 왜 그렇게 평가를 이용석 했을까요? 후보 잠시만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도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이번 순서는 사회자 공통질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4.24 재보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했는데요. 이제 국민의 관심은 안철수와 민주통합당의 관계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되신다면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통합진보당 등 다른 진보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용섭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신당, 이건 저는 민주당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강직한 당대표를 뽑아서 국민의 정당, 시대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면 저는 새로운 신당 창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구애받지 말고 그야말로 민주당을 혁신하는 데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면 그때 이제 안철수 교수께 새 정치를 같이 실현하자 해서 하나가 이제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야당이 난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대로 서면 저는 새로운 신당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리라고 보고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안철수 국회의원은 새 정치를 함께 해가야 할 동반자하고 동지적 관계이지만 당분간은 선의의 경쟁 관계다. 적어도 저는 10월 재보선 전까지 민주당을 완전히 혁신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과의 관계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나 단일화는 국민의 동의나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처럼 통합진보당이 그런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민주당하고 단일화나 연대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당 쇄신 방안입니다.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뼈대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준의 혁신으로는 안 됩니다. 이제 완전히 쓸어버리고 창당 수준의 재건축 수준의 혁신을 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공천혁명, 인사혁명을 통해서 그야말로 고질적인 개파주의를 청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예비장관을 임명해서 박근혜 정권의 실제 장관과 우리 예비장관이 TV에 나가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수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용섭 후보의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김한길 후보의 답변 2분 동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교수의 재등장으로 이 야권의 재구성도 말해지고 있고 새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안철수 이제 교수, 이제 의원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안철수 의원에게 새 정치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정치 세력화해서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데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을 반기는 세력은 새누리당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에게 박수치고 기대하고 있는 유권자 군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게 실망하고 지금은 안철수 의원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혁신하고 새 정치 제대로 해내고 정당 민주주의 제대로 해낸다면 지금은 안철수 교수에게 박수치고 있는 원래의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안철수 교수가 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의 폭도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재편,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그 야권의 재편을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진당에 대한 질문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조금 더 제대로 정비된 뒤에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50분 넘는 시간 동안에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후보들 입장에선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포부 그리고 시청자,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약 1분 정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한길 후보의 마무리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는지요?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새벽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당에게 혁신은 필요하고
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번 당대표는 결코 박수 받는 자리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대표 자리에서 김한길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거름이 돼서 민주당이 빛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마침내는 2017년 민주당이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야무지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한길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섭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여의도 정치는 권력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불신의 정치에서 신뢰의 정치로, 투쟁의 정치에서 대화의 정치로 대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단일화나 연대에 연연하지 않고 더 크고 강한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5대 불안,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교육 불안, 안보 불안, 노후 불안,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민생 정당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방식도 20세기적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실력과 원칙, 정책, 도덕성과 헌신성으로 확실하게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희망 아직은 버리지 마십시오.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 제가 확실하게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저 이용섭이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들과 함께한 오늘 토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토론이 우리나라 제1야당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지 가늠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후보 초청토론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